안녕하세요. 김명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연구용 원자로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로된 것도 보유한 거로 치고요. 그래서 2개는 서울의 목릉동에 있는데 2개는 폐로했고 1개는 경희대에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가 경희대에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장에서 짓고 있어요. 이렇게 5개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 원자로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풀이에요. 저희는 하나로 같은 경우에 13m인데 대부분이 굉장히 깊은 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밑에 이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노심이라고 하는데, 노심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운전 중에는 이렇게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나중에 누군가가 질문해 주십시오.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 뭔지.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노심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이런 유동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해결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료가 지금 뭐 빠지고 들어가고는 이런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제 출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의 시초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의 시초는 누군지 아시겠죠? 퀴리 부인. 1900년 이분은 막스 플랑크인데,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을 시작하면서 원자력의 시대도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분은 뭐 다 잘 아시니까 뭐 됐고, 1905년에 이제 이분이 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뭐가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오토 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물방울 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핵 분열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핵 분열이 이런 식으로,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잡아먹으면 큰 원자핵 2개로 갈라지고 중성자가 2개 또는 3개가 나오고 큰 에너지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완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요 나오는 에너지가 요 2개의 질량을 합친 거하고 요 나머지 모든 것들의 질량을 합친 거를 비교해 보니까 요 질량이 조금 더 커요. 그 질량 차이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하니까 요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아하, 이분이 얘기한 E 이퀄 MC 제곱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분이 입증을 했고, 1940년 이분은 엔리코 페르미라는 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에너지가 크게 나오네. 에너지가 크게 나온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요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라늄이 중성자를 잡아먹으니까 중성자가 또 나오네. 그러면 요 우라늄 주변에 있는 놈을, 요 놈을 또 흡수시키면 외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요 반응이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분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깨지네. 이 시카고 파일 1이라고 하는, CP1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1942년에 설치된 최초의 원자로입니다. 이게 원자로예요.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핵분열이 첫 번째 어떤 순간에 핵분열이 100개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 순간에 핵분열이 만약에 90개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 순간에는 아까 연쇄 반응의 원리에 의해서 줄줄줄 감소하겠죠. 핵분열이 쭉 증가할 수도 있어요. 증가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만드는 거, 그게 폭탄이죠. 핵분열의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도 있어요. 처음에 100개, 그 다음에도 100개, 그 다음에 100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핵분열의 숫자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수단, 이거를 우리가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원자로는 핵분열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만들면 폭탄, 원자로 핵분열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원자로라고 부르고, 원자로는 그게 발전로, 그 다음에, 요걸 생략하죠. 중성자 생산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전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수식에서 200메가일렉트론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만 이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만 이용하니까 발전소는 에너지를 빼내는 게 최고 급선무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빼내기 위해서 노심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다량으로 흘리죠. 근데 물이 끓으면 에너지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끓지 않도록 고압으로 물에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보통 유지를 합니다. 발전로는. 근데 아까 보셨던 핵분열을 하면 중성자가 나온다고 했죠. 이 중성자만을 이용하는 놈들은 중성자를 이용해야 되니까 중성자가 생산되는 곳은 노심이에요. 노심으로부터 중성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 노심이 굉장히 작습니다. 노심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압력, 낮은 온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중성자를 어디다 이용하냐면 대부분 어떤 실험, 연구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성자만을 이용하는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증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자로도 있습니다. 전기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 그 다음에 중성자만을 생산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자력 하는 나라들은 다 연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도 연구로부터 출발했어요. 1950년대 후반에 정말 굉장히 오래전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인데 그때 여기 원자력을 하자 뭐 이런 그 결지를 가지고 처음 한 게 연구용 원자로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 대부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UAE 같은 나라는 연구용 원자로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발전로를 그냥 미국에서 사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싶은 나라들은. 그러면 이제 연구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보면 크게는 원자력 발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것처럼 일종의 엑스레이가 무언가 안쪽을 들여다보는 툴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처럼 무언가 안쪽을 들여다보는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전자하고 반응하거든요. 전자하고 반응하니까 무거운 놈들, 전자가 많은 놈들과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뼈는 전자가 많으니까 무겁고 그래서 뼈는 투과를 못해서 안 보이죠. 근데 살은 잘 투과를 하니까 잘 보입니다. 근데 중성자는 이 반응이 대준이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원자 핵에도 돈이온소에 따라서 그 반응률이 아주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좋은 그런 무언가 물질 내부 탐사 그 방법으로 이 중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성자를 사용하느냐? 기본적으로 전하가 없어요. 엑스레이는 어쨌든 전하가 없으니까 다른 놈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성자는 자기장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에 관련된 것도 분석할 수가 있고 얘를 굉장히 에너지를 낮추면 이 에너지가 물질의 기본적인 엑스테이션 스테이트의 에너지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물질 내부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그레노블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얘는 미국의 니스트, 미국 표준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얘네 두 개는 모두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물질 내부를 탐험해갖고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는 어떤지, 각 구조의 특정한 마디의 길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용 원자로인데 얘는 미국의 ATR에 있고 250메가와트예요. 저희가 30메가와트니까
뭐 굉장히 에너지가 그러니까 큰 연구용 원자로인데 얘는 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재료나 해결료를 테스트하는 데 씁니다. 프랑스의 그레노블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모습인데 요겁니다. 요거. 그레노블이 이게 유성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주변에 큰 산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그레노블은 요거 가속기 이런 걸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학 연구의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미국의 MIT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예요. 뭐 MIT 캠퍼스 부지 내에 있고 굉장히 오래된 연구용 원자로고 여기에는 뭐 해결료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작은 연구용 원자로지만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하나로의 모습인데 하나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저희가 1985년에 하나로 짓기 시작해서 95년에 처음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약 3년간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느라고 가동을 못했어요. 가동을 못했더니 그리고 2017년도 말에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이처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요 말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중성자에 목말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게 이제 외부 모습인데 이게 풀이에요.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노식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실험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연구용 원자로 노심이 있습니다. 노심 근처에 다양한 장치들이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냉중성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중성자를 만드는 장치인데 냉중성자는 일반적인 중성자보다 에너지가 매우 낮은 중성자입니다. 파장이 굉장히 길어서 완벽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빛을 쏘면 굉장히 레이저를 쏘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죠. 그것처럼 냉중성자는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멀리 보내서 이 장치에서 바깥쪽에 가면 이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아주 큰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냉중성자 빔이 쭉 나오는 가이드고요. 냉중성자 빔을 따라서 가지를 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실험 장치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중성자 장치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분석 장치들이 되겠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핫한데 양자 컴퓨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팅을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어떤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0101과 같은 그러한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아주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양자 컴퓨터 물질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박재민 교수님이 특정한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이런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양자 컴퓨터의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느냐를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예측된다고 하는데 실험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이 실험 증명은 연구용 원자로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건 저희 연구용 원자로 산 게 아니고 미국의 오크리지에 저희가 한동안 돌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오크리지에 가서 했어. 그래서 약간 좀 저희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 이런 걸 씁니다. 또 하나는 리튬은 원자번호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리튬 어떤 특정한 배터리 내에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특정한 배터리 내에 물, 수소, 리튬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엑스레이로는 거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성자는 리튬이나 수소 이런 거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분석할 때 배터리를 분석할 때 사실은 가장 이제 파워풀한 툴이 특히 리튬 배터리를 분석할 때는 가장 파워풀한 툴이 중성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피크들이 중성자 산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피크인데 이런 피크를 통해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상 속에서 보면 이런 중성자를 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아주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연료 전지차를 개발하는데 이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이 수소연료 전지차 이게 이제 요게 저희 하나로의 모습이고 여기가 특정 영상 장치인데 지금도 뭐 기업 비밀인가 아무튼 지금도 여기에서는 현대차가 거의 뭐 전세를 내다시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에 수소연료 전지차가 수소연료 전지가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그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볼 수 수소를 봐야 되니까 수소는 엑스레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보려면 중성자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시험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는 단백질의 구조를 엑스레이로 본 겁니다. 얘는 똑같은 단백질을 중성자를 본 거예요. 여기에 빨간 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독일 이제 벤처 기업이 이제 요 메인으로 개발한 데는 여기죠. 근데 바이오엔테크에서 자기네 이 mRNA 백신이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느냐를 가지고 독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FRM2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논문으로 다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가 이런 바이오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 저희 하나로를 전체 10대 상장 기업의 상위 시총 1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6개가 사용하고 있죠. 이 중에 뭐 네이버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랑 큰 관계는 없으니까 아무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동위원소 생산입니다. 동위원소 생산은 국민의 의료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동위원소 생산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위원소들은 생산할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위원소는 테크니시움 99M이라고 하는 치료용 동위원소인데 진단 치료용 동위원소인데 그거는 저희는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장로라고 하는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아주 동위원소 생산만을 위한 이 전용로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요. 하나로에서는 그 대신에 그 기장로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할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의 특성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MIBG라고 하는 소아백혈병 환자에 사용되는 아주 희귀 소아암 치료 약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원자연구원에서 개발한 신약인데 이 신약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이 MIBG 이 부분은 소아백혈병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건 꿈의 동위원소라고 하는 루테튬이라고 하는 건데 이 꿈의 동위원소라고 해요.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정말 만병통치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치료가 됐다는 거고 이거 지금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삼성병원 여러 병원들과 협력해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용 원자로는 발전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발전소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나 해결료는 반드시 연구용 원자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가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전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하나로에서 많이 시험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ISMR, 그다음에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고 저항성 요 두 가지에 저희가 집중해서 여기에 사용될 재료, 해결료를 개발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될 겁니다. 분석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용 원자로는 미량 원소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분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요. 미량 원소 분석을 뭐 어떤 특정한 것에 몇 ppm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소급되는 맨 마지막 최종 분석법, 최상위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최종 분석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사 분석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호주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아예 예전에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원기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방사 분석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원기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과학에도 굉장히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반도체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반도체 업체가 저희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서 도핑을 하면 이 도핑된 이 실리콘 반도체는 뭐 고속철도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인버터가 있는데 그 인버터 안에 들어가서 전력 변환 장치로 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질문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르단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요 모습이 저희 하나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일종의 모델 원자로로서 연구로를 수출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는 학생분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분들이 처음에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교수님들이 와서 기초과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업들, 배터리를 개발하시는 분들, 차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타이어, 제약, 바이오, 온갖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물질 내부 구조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